경차와 준중형차만 거론되던 사회초년생들의 처차에 어느 날부터 이 모델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도로 위를 장악하고 있는 소형 SUV들이죠.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 SUV 열풍에 힘입어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모델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볼륨을 가진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각양각색의 소형 SUV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포문을 연 건 놀랍게도 오늘 소개할 이 모델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첫 번째로 선보인 소형 SUV였지만 애매모호한 상품성으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결국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비운의 모델.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 후속 모델로 전작의 서름을 딛고 브랜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이번 시간에는 쉐보레의 컴팩트 크로스오버 트랙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한국 GM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 GM 대우는 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로 교체됐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국산 브랜드 대우가 사라지는 건 아쉬웠지만 향후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신차를 투입하기에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하기에도 용이한 여러모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다른 회사에 매각된 상용차들은 아직 대우 간판을 달고 있긴 하지만요. 과거부터 GM의 동아시아 전략기지이자 소형차 개발 및 생산 거점을 맡아온 한국 GM은 이번에도 GM의 여러 브랜드로 판매될 새로운 소형차 개발을 주도하게 됐고 신형 감마 플랫폼을 활용한 소형차 젠트라의 후속 모델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소형 크로스오버 프로젝트까지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SUV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전략 차종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한 모델인데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예 동급 모델조차 없는 소형 SUV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입해 빈틈을 공략하고 동시에 새롭게 출범한 브랜드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SUV 선호도는 한결같이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던 차급인 소형 해치백 및 세단보다는 오히려 이 소형 SUV 쪽이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윽고 2013년 소형 해치백 아베오를 2년 먼저 투입하면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한국 GM은 부푼 기대와 함께 와일드카드 트랙스를 시장에 투입했죠.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데는 역시 새 얼굴로 무장한 신제품만한 게 없죠. 컴팩트 SUV로 여겨지던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보다 더 작은 크기의 SUV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차명은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했던 스파크 쌍둥이 중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컨셉트카 트랙스에서 따왔고 강한 선과 두툼한 면을 앞세워 차급에 상관없이 견고해 보이는 당시 쉐보레 패밀리 룩을 적용해 그저 키 큰 해치백으로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던 경쟁차들에 비해 가장 SUV다운 크기는 작아도 탑승객만큼은 확실히 지켜낼 것만 같은 든든함을 주는 생김새였죠. 최대한 발랄하게 꾸며 눈길을 끄는 여느 소형차들처럼 예쁘다는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았지만 오히려 남녀노소 누가 타더라도 어울릴 만한 담백한 디자인으로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았고 넉넉하게 두른 플라스틱 가니쉬와 스키드 플레이트는 시각적으로 지상고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 어떤 길도 거뜬히 달려줄 것 같은 상위 모델에 밀리지 않는 터프함도 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디자인의 휠도 외관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죠. 실내 역시 라세티 프리미어, 크루즈로부터 이어지는 듀얼 콕핏 패밀리 룩으로 안정감이 돋보였고 은은한 푸른색 조명을 사용해 도시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터빈 형태의 에어벤트, 공조장치, 기어레버 등 전체적인 구성은 앞서 출시된 아베오와 거의 같았지만 SUV 설계가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대시보드가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면서 시원해진 전방 시야로 SUV에 탔다는 느낌도 확실히 전달했어요. 뒷좌석도 레그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천장이 높아 답답함이 덜했고 센터 암레스트, 220V 인버터 등 차급 이상의 편의 장비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7인치 마이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도입해 꽉 찬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무엇보다 음악 감상에 중점을 두는 주소비자층의 성향을 고려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도 돋보이는 옵션이었어요. 다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티비티 시스템이 자리잡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옵션에 불과했고 브링고라는 전용 내비게이션 앱 역시 성능이 대우 시절 순정 내비 못지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값비싼 후방 카메라였습니다. 그나마 애프터마켓 장인들의 손을 빌리기 수월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요. 또 열선 스티어링 휠이나 스마트 키 시스템의 부재,
소형차의 충실한 내장 품질과 좀 더 신경 쓰긴 했지만 여전히 고급감이 떨어지는 오토바이 계기판을 그대로 쓰는 등 아베오의 단점까지 고스란히 옮긴 것도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차급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가격표를 보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죠. 그래도 해치백 아베오의 실용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덕분에 빈 곳은 가만히 두지 않고 수납 공간을 조성해 실용성을 높인 것과 아베오와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송풍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갑을 꽂아놓기 좋은 홈이 있는 것까지 동일했습니다. 중앙 콘솔 박스가 없는 대신 컵홀더를 무려 4개나 마련해 놓은 것도 특이했어요. 높은 전고로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했고 뒷좌석 시트 역시 더블 폴딩을 지원해 방석을 드러내고 등받이를 접으면 완전히 평평한 적재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죠. 파워트레인은 독특하게도 4기통 1.4L 가솔린 터보 엔진 단일 사양으로 말리부에 탑재된 2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출시됐습니다. 성능보다는 효율에 집중한 세팅으로 디젤 엔진의 거칠고 두툼한 토크감은 없었지만 가솔린의 정숙성과 매끄러운 주행질감, 준수한 연비를 선사했고 저렴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여러모로 괜찮은 구성이었죠. 다만 사륜구동, 또 디젤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륜구동이야 100번 양보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SUV는 당연히 디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체급은 작지만 엄연히 SUV라는 장르를 내세우던 트랙스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 유러피언 크로스오버를 내세운 르노 삼성의 QM3가 참전했고 디젤 파워트레인과 수입차라는 한계에도 불구 기대 이상의 가격표를 걸고 나오면서 물 건너온 차에게도 밀리는 굴욕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결국 2년 뒤인 2015년 유럽 사양에 탑재되는 1.6L 디젤 엔진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7인승 MPV 올란도와 공유하는 파워트레인인 만큼 경쟁 모델을 능가하는 강력한 파워를 제공했지만 가뜩이나 비싼 가격에 값비싼 디젤 엔진까지 탑재하니 안 그래도 없던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형으로 거듭난 아반떼와 쌍용 티볼리 등 좋은 상품성과 가성비를 내세운 경쟁차에 밀리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죠. 그래도 소형차를 뻥튀기 시켜놓은 게 아닌 중형차를 압축해 만든 듯 옹골찬 생김새만큼이나 차급 이상의 안전성과 탄탄한 주행 감각으로 무장한 것은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과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그동안의 아쉬움이 달리는 순간 사라진다며 주행 감각 면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2016년에는 새로운 패밀리룩에 발맞춰 내외관 디자인을 수정하고 상품성을 크게 보강한 더 뉴 트랙스가 출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확연하게 달라진 인상이었습니다. LED 주간주행 등을 품은 헤드램프와 면적을 넓힌 라디에이터 그릴이 변화를 주도했고 측면과 후면부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과 리어램프에 LED를 추가하는 등 소소한 디테일을 수정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했죠. 특히 리어램프는 직전 모델에서 벌브 타입밖에 없어 많은 오너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었죠. LED로 꾸민 애프터마켓 제품을 장착한 트랙스 볼 때마다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순정으로 나와줘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사골 제품이었던 르노 삼성 뉴 SM3도 리어램프를 LED로 바꾸니까 그나마 신차처럼 보였다는 걸 떠올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별거예요. 전반적으로 더 뉴 트랙스는 전작의 견고하고 강인한 이미지는 남기면서도 무게감을 덜어내 보다 날렵하고 경쾌한 분위기였습니다. 담백하지만 동시에 투박한 생김새로 도심과 자연을 모두 아우르려고 했던 직전 모델과 달리 빌딩 숲과 잘 닦인 아스팔트길이 더 어울리는 드디어 전작이 내세우던 얼반 라이프 베이클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생김새로 거듭났고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호의적이었죠. 변화는 실내에도 이어졌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한눈에 봐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대시보드 디자인을 크게 개선해 적어도 실내 때문에 안 산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특히 우레탄과 플라스틱으로 도배했던 대시보드를 이번에는 인조 가죽으로 감싸 전작에서는 털끝만큼도 느낄 수 없었던 고급감까지 묻어놨습니다. 크래쉬 패드와 대시보드 상단에 마련된 수납 공간들은 사라졌지만 그 덕에 깔끔한 분위기가 돋보였어요. 단순히 디자인만 좋아진 게 아니라 구성 역시 좋아졌습니다. 위치를 끌어올려 시인성이 좋아진 마이링크 인포테인먼트는 드디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최신 폰 커넥트 시스템을 동급 최초로 지원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무엇보다 전작에서의 지적을 수용해 오토바이 계기판을 걷어내고 아날로그 계기판을 넣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넥스트 스파크의 것을 그대로 갖다 썼지만 분명 이쪽이 더 나았죠.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과 동일한 1.4L 터보 가솔린 엔진과 1.6L 디젤 두 가지로 구성했고, 고령산 6단 자동 변속기는 개선된 3세대 자동 변속기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했어요. 2018년 출시된 후기형에는 강화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에 대응해 요소수 장치를 추가한 디젤 엔진과 가솔린 모델의 수동 변속기 트림을 신설해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고, 2021년에는 기존의 1.4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신형 SG 직분사 터보 엔진으로 개선, 더 강력한 출력을 선사하면서도 3종 저공해 인증을 받아 각종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했죠. 연료 뚜껑 없이 주유기를 바로 꽂아 넣을 수 있는 캠리스 방식도 이때 도입됐는데 이 차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몰랐죠. 이 밖에 쉐보레 형제들과 발을 맞춰 내외관을 멋스럽게 꾸민 스페셜 에디션을 꾸준히 추가하고 트렌디한 스타들을 섭외해 마케팅 활동을 이어왔지만, 안타깝게도 저조한 성적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은 건 이정서 팀장님한테 문자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쉐보레 모델 특유의 차급 이상의 안정감, 쫀쫀한 주행 감각은 여전히 경쟁력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접 운전해봐야 와닿는 것이었기에 시승까지 이어지기도 전에, 더 나아가 시승도 하지 않고 차를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지에 오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는 소형 SUV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층이 딱히 최우선하는 가치가 아니기도 했고요. 다양한 첨단 편의 장치와 가성비, 화려한 디자인으로 무장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형 경쟁차들과 비교하면 내세울 만한 부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사각지대 경고와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경고 등 주행 안전 사양이 추가된 것은 좋았지만, 그 사이 경쟁 모델들이 갖추고 나왔던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같은 보다 능동적인 안전 사양이 단종 직전까지 탑재되지 않은 것은 결국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했죠. 멀리 볼 필요도 없이 경차인 넥스트 스파크에도 있었던 열선 스티어링 휠이 2020년 하반기에 와서야 추가된 것만 봐도 판매 의지를 상실한 게 분명해 보이죠. 1세대 트랙스는 먼저 출시된 형제 모델 아베오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서 무거운 어깨로 등장한 신차였고, 다행히 그 책임감을 짊어지기에 충분히 탄탄하게 만들어진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내실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포장지에 신경을 쓰지 못해 상품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한 느낌이랄까요. 국내 시장의 소형 SUV 카테고리를 개척한 선구자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애매한 상품 구성과 아담한 크기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후발주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긴 비운의 모델이 됐죠. 차 좋은 건 알겠는데 그저 키 큰 아베오로 느껴지는 이 차에 한 체급 큰 현대 투싼, 스포티지와 맞먹는 가격을 지불하려니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후 약점을 보완한 더 뉴 트랙스가 크게 개선된 상품성에도 불구 오히려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판매량이 20%가량 증가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렸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최신 경쟁차들에 밀려 다시금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설상가상 같은 집에서 최신 디자인과 풍부한 편의 장비로 무장한 야심작 트레일 블레이저가 2019년 출시되면서 마치 코나와 셀토스에 밀려 잊혀진 기아 스토닉처럼 그나마 남아있던 관심마저 사그라들었죠. 다행히 국내에서의 아쉬움은 해외 고객들이 달래줬는데요. 애초에 글로벌 시장을 위해 기획된 만큼 오리지널 트랙스뿐만 아니라 오펠 모카, 뷰익 앙코르 같이 내외관 디자인 및 구성을 달리한 형제 라인업까지 갖춰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절찬리 판매됐습니다. 내수 판매량과 비교하면 그냥 잘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GM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수출 효자 상품이었죠. 여담으로 이 트랙스의 형제차들 역시 국내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곳곳에서 테스트카들이 목격되기도 했죠. 네모네모 디자인으로 투박함이 묻어났던 트랙스와 달리 날렵한 생김새로 느낌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이 모카를 선호했던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차들도 인천에서 생산했으니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죠. 이 밖에 크고 작은 말썽들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장치의 구조적인 문제로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제동 시 간헐적으로 뿡뿡 하는 소음이나 심한 경우 백고동 소리가 나는 일명 방구 소리 이슈. 어느새 머드 축제보다 유명해진 그 미션은 개선된 제품이 탑재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속에서 바보가 되거나 간간히 심한 변속 충격을 선사했고, 특히 토크가 높은 디젤 엔진과의 궁합이 맞지 않아 유난히 디젤 모델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았죠. 가솔린 엔진의 경우 엔진 오일에 냉각수가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SUV 중에서는 감가가 가장 큰 편이라 중고차로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장거리 운행이 잦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트랙스로 입문한 뒤 매력에 빠져 이후 쉐보레의 상위 모델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있었죠.
한편 말리부와 트렉스를 생산하던 인천 부평 이 공장이 지난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차는 결국 단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래도 후속 없이 단종된 말리부와 달리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형 크로스오버에 이 트렉스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다행히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죠. 앞서 시커라는 명칭으로 중국 시장에 선보여졌던 쉐보레의 신형 크로스오버가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열띤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북미에서 트렉스라는 이름으로 이 모델이 공개됐는데 쉐보레의 최신 SUV 패밀리 룩을 적용한 날렵한 스타일과 한 체급 불어난 몸집으로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했고 중국 시장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투입됐지만 앞서 설명했듯 쉐보레의 베스트셀링카 중 하나였을 만큼 존재감이 뚜렷한 모델이었기에 트렉스라는 브랜드를 이어가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명백히 트레일 블레이저의 하위 모델이었던 전작 트렉스를 떠올리면 좀 의아한 네이밍이긴 하죠. 그걸 의식해서인지 지난달 국내에 정식 출시된 2세대 트렉스는 차명에 크로스오버라는 서브네임을 붙여 차량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는 세단과 SUV를 선택하는 소비자층이 물과 기름처럼 분명히 나뉘었던 반면 이제는 승용차의 한 종류, 하나의 스타일로서 인식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진 지 오래죠. SUV 열풍이 불어오면서 굳이 험로를 갈 일이 없더라도 SUV의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제조사들은 세단과 SUV의 장점을 한데 버무린 크로스오버라는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세단의 감각에 SUV의 실용성과 스타일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로 기존의 SUV 트렉스는 물론 단종된 준중형 세단 크루즈와 소형차 아베오의 빈자리를 한꺼번에 커버하는 모델인 것이죠. 외관은 앞서 출시된 트레일 블레이저와 마찬가지로 트림에 따라 디자인을 달리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었는데 날카로운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본 모델과 터프함을 강조한 액티브, 더욱 스포티하게 꾸민 RS로 구분했습니다. 크로스오버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모델답게 종전의 SUV 라인업과는 확연히 다른 생김새였는데 커다란 바퀴, 넉넉하게 두른 플라스틱 카니쉬, 매끈한 반원형이 아닌 각을 살린 휠아치로 터프함을 살리는 한편 유리 면적을 차체 대비 좁게 만들어 차를 보다 늘씬하고 날렵해 보이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전폭 대비 낮은 전고는 이 차의 성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었습니다. SUV를 표방하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전작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죠. 강렬한 앞모습에 비해 뒷모습은 다소 심심한 분위기였는데 양끝단으로 밀려난 리어램프는 차를 실제 수치보다 넓어 보이게 만들었지만 눈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은 느낌이랄까요? 조금은 맹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특히 램프 디자인은 닛산의 외주를 준 게 아닐까. 감사하게도 쉐보레에서 차를 보내주셔서 넙죽 받아왔는데요. 덕분에 이 따끈따끈한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좀 더 자세히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트렉스 크로스오버 중 가장 최상위 모델인 RS로 선루프와 테크놀로지 팩까지 모든 사양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늘 타사에 비해 한 세대는 뒤처져 보이는 인테리어가 약점이었던 쉐보레지만 트렉스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감을 잡으셨는지 요즘 차에 걸맞는 생김새로 무장했어요. 곳곳에 엣지를 더해 외관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실내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눈요깃거리는 없지만 곳곳에 컬러 포인트를 더해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과 11인치 고화질 터치스크린이 시선을 이끄는 대시보드는 첨단 감각이 물씬 느껴졌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도 훌륭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는 물론 스티어링 휠 열선, 쉐보레 최초로 추가한 트래버스에도 없는 오토홀드 기능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뒷좌석 에어벤트와 함께 한국 모델에만 제공되는 특별 사양이라고 하는데 감을 잡으신 게 분명하죠. 순정 내비게이션은 없었지만 카플레이 같은 폰 커넥트 기능을 활용하면 되니 딱히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 스마트폰부터 주섬주섬 연결하는 편인데 그냥 시동만 걸면 바로 뜨는 무선 카플레이가 참 편리하더라고요. 화면이 크니 후방 카메라 화면도 시원했고 왜곡은 좀 있었지만 화질이 좋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쉽게도 전작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고급형 오디오가 장착되지 않았는데 의외로 6개 스피커의 기본형 오디오 성능이 준수해서 그다지 아쉬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넥스트 스파크를 탔을 때 차급에 비해 음질이 좋아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넉넉한 휠 베이스로 뒷좌석 역시 쾌적했는데요. 웬만한 준중형 세단의 버금가는 레그룸에 2열 바닥이 완전 평평해 가운데 깍두기 좌석에 앉더라도 불편하게 다리를 벌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등받이 각도 역시 완만한 편이라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넉넉한 트렁크 공간, 스페어 타이어가 빠진 트렁크 하단은 꽤나 거대한 추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2열 등받이는 풀플랫에 가깝게 폴딩되어 차박 캠핑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또 전동식 트렁크 기능도 돋보였죠. 동급 최초는 아니지만 이런 기능까지 빠짐없이 챙긴 것을 보면 확실히 쉐보레가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차급에서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게 확실히 차들이 좋아졌다는 게 체감이 되네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상위 모델에 딸려오는 이 디지털 계기판은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옵션으로 느껴졌는데, 계기판 테마를 변경할 수 있지만 하나같이 비슷한 느낌의 쉐보레 특유의 파워포인트로 만든 듯한 그래픽은 여전해서 못생긴 애 옆에 못생긴 애, 옆에 못생긴 애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풀 LCD 클러스터가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해 본 적이 딱히 없는데 이건 좀 묘하더라고요. 이 밖에 몇몇 디테일에서도 차급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폭넓게 쓰인 블랙 하이글로시는 원가와 타협하면서도 고급감을 줄 수 있는 선택이지만 먼지와 지문, 스크래치에는 역시 쥐약이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 쪽의 모든 버튼과 공조장치 다이얼의 작동 질감이 마치 장난감을 조작하는 듯 별로였는데요. 차급을 감안하더라도 시승한 RS 트림이 나름 3천만원에 가까운 차임을 떠올리면 분명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방향지시 등 레버의 작동 질감은 동일한 부품을 쓴 제 말리부보다 더 좋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습니다. 1.2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는 우려와 달리 경쾌한 성능을 제공했고, 악셀 반응이 민감해 시내 주행도 그다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꾸준히 밀어주는 가속, 또 고속 주행 안정성도 뛰어나서 장거리 주행 시에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공인 연비를 가볍게 웃도는 항속 주행 연비는 물론 전작과 마찬가지로 3종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 혼잡 통행료나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도 덤이었죠. 하지만 한 템포 느리게 터지는 터보렉은 운전자의 적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가다소다를 반복하는 도로 상황에서 악셀링에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동승객에게 멀미를 유발했죠. 또 보닛 아래 떨리는 이 엔진만 봐도 진동이 느껴지시죠? 3기통 엔진 특유의 거친 질감과 정체 시 시트와 스티어링 휠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꽤나 투박하기 때문에 이를 단점으로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차 생긴 걸 보면 오히려 매끄럽고 조용한 게 더 이상할 것 같지만,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과 매끄러움을 기대하는 소비자라면 분명 실망하실 거예요. 승차감은 차종과 사이즈를 생각하면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동급의 SUV보다는 준중형 세단에 가까운 승차감으로 SUV 대신 크로스오버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쾌적한 주행 시야와 쫀득한 핸들링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행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충실히 갖춘 게 돋보였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도 매끄럽게 작동했고, 차선 이탈 방지는 타 브랜드처럼 적극적으로 중앙을 유지해주진 않지만 개입을 꽤나 강하게 해서 절대로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는 해줬죠. 이게 뭐 대단한가 싶으시겠지만 쉐보레에서 이 정도면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또 이 헤드업 LED 경고등은 볼 때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템 같아요. 전반적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매력적인 스타일에 명불허전 쉐보레의 탄탄한 주행 질감이 돋보이는 확실히 눈독 들일 만한 상품성을 갖춘 모델이었습니다. 그동안 늘 지적받던 인테리어, 가격이라는 약점을 크게 개선하면서 드디어 강력한 현대 기아차의 압박에 견제구를 날릴 만한 모델로 거듭났죠. 특히 비슷한 시기 출시된 경쟁 모델 현대 코나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평을 듣고 있는 와중 쉐보레답지 않은 뛰어난 가격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도 이 트랙스는 선뜻 추천할 만한 모델이지만 제가 시승했던 RS 트림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단, SUV 할 것 없이 스타일을 위해 대구경 휠을 장착하는 게 트렌드긴 하지만 RS의 19인치 오버사이즈 휠은 승차감과 연비, 여러가지 면에서 손해라고 느껴졌어요. 이 디자인도 액티브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전면 부위 수염이 별로라서, 특히 가격, 대부분의 차들이 풀옵션 모델에서 빛을 발하는 데 반해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희한하게 매력이 떨어진 모델 같아요. 하위 트림의 구성 역시 괜찮다 보니 중간 트림인 LT나 욕심을 낸다면 액티브 트림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쉐보레의 컴팩트 크로스오버 트랙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장을 연 모델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시장 선점에 실패하면서 그저 존재감만 유지하는 데 그쳤죠. 수출에만 만족해야 했던 1세대와 달리 이번 2세대 트랙스는 매수와 수출 양쪽 다 성공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근래 쉐보레에서는 보기 드문 휘황찬란한 신차 발표에만 봐도 한국 GM이 이 차에 거는 기대감을 짐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대우 국민차 시절부터 이어져온 역사 깊은 창원 공장이 이 차 덕분에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큰 모델이죠. 그동안 쉐보레의 다양한 모델들이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하고도 어딘가 빗나간 마케팅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것에 반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볼 만한 모델이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얘네들만 걱정하시던데 제일 큰일 난 건 아무래도 이 모델이 아닐까.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